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ETF 투자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ETF 시장 봐드리면서 시황을 봐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 저를 처음 오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해 주시고, 시장 지수, 해외 미국 ETF나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 ETF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시황을 봐드리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매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리튬, 펜치 리튬이라고 하죠. 저희 차이나 전기차 종목에도 있는데 13일 날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었잖아요.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해서 주가 흐름을 보니까 1.86% 올랐어요. 5일간 수익률이. 그래서 홍콩 증시에서는 괜찮았는데 결국 증시에 상장하니까 원래 상장할 때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주 있잖아요. 심천에 중국에 있는 본주는 좀 마이너스 9% 정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그렇게 크게 막 많이 빠질 줄 알고 시장에서 막 공포를 조장했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았다. 그냥 어느 정도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뉴스 기사들 한번 보면은 비아디 배터리가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따라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법안이 지금 통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65조 원 지원 반도체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 추진이 되면은 삼성도 수혜를 입나, 이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영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이라고 있어요. 반도체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국이 참여할 것인지, 참여하면은 중국이 타격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한국을 좀 이렇게 겁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미국 반도체 법안 때문에 수혜를 많이 입을 것 같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인텔이나 퀄컴 이런 반도체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앞으로 가도 4차 산업이나 아니면은 무기 산업의 핵심 보안,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꼭 필요합니다. 최신 장비나 이런 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반도체를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자급자족을 하던가 아니면은 동맹을 맺어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칩4 동맹이라고 해서 한국도 포함시켜 갖고 반도체 동맹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수출 통제를 강화해서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을 구상하고 520억 달러, 그러니까 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도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미 국방장관은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시스템과, 여기 나오죠.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시스템과 새로운 기술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달려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반도체 지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무기 시스템이랑 새로운 기술, 이거의 4차 산업이죠. 이거의 기술의 반도체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칩4 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까지 가져가면은 미국도 이거는 진짜 패권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반도체만은 안 뺏기려고 미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ETF도 지금 잘 나가고 있죠. 5일 동안 상승률이 지금 삼성은 5.48,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9%, 그다음에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는 6%.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ETF는 한국계 20%가 들어가고 2대 8이라고 보죠. 80%는 미국이나 해외 반도체 주식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돼요. 2대 8 가르마라고 해서 2는 한국, 8은 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해외 이렇게 2대 8로 가르마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중요한 게 뭐냐면 IBM이나 이런 IBM, 넷플릭스, ASML, 테슬라, 이런 스냅, 이런 빅테크 주식들 있잖아요. 빅테크 주식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테슬라가 중요하겠다. 테슬라, 넷플릭스, IBM 이런 데가 중요하겠죠. 이런 데가 발표를 잘 해줘야 우리 반도체나 전기차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마 이번 주에는 이런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 발표로 아마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0.09%
오늘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G2 자율주행은 뭐 0.4%, S&P 500은 1.61%, 나스닥 100은 1.7%,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6%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보시면은 환율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돼서 고점 대비 10%밖에 마이너스 안 됐습니다. S&P 500은 무슨 뭐 경제 위기가 역대급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도 S&P 500은 이렇게 많이 안 빠지죠. 그리고 나스닥 100도 19%면 그래도 양반이다. 이런 역대급 뭐 40년 만에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 이렇게 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빠졌으면은 그래도 선방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필반나도 이제 앞으로 올라가겠죠. 또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 테크 탑10도 그렇고 탑10도 뭐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나스닥 테크도 그렇고 팡플러스도 기다리면 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점에서 잘 사 모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차이나 전기차도 지금 약간 여기서 기간 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기간 조정을 해주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고 뭐 S&P 500이나 아니면은 나스닥 100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체크하는 거 아닌가, 하방을 체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더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팡플러스도 그렇고 뭐 미국 테크 탑10도 여기서 뭐 더 빠지면은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냥 이 지점에서 언저리에서 그냥 하워드 막스가 한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쌀 때니까 그냥 어느 정도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분할로 모아가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차이나 전기차 종목들 뭐 CATL, EV 에너지, 소나타 전자 뭐 다 괜찮게 올랐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면은 1%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트라 스텝은 1%. 네, 1%는 지금 과도하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0.75%가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75% 이변이 없는 한 올릴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라고 해서 시카고 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가 나와요. 소비자 기대 심리라고 해서 그걸 조사를 하거든요. 지금 조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 것 같다. 지금 계속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해지니까, 달러 가격이 강해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도 있지만 바이든은 지금 사우디 가서 또 다시 똥볼을 차고 왔습니다. 빈살만을 만나서 지금 뭐 잘 악수를 하지도 못하고 진짜 빈살만 만지다가 지금 와서 아이고 뭐 석유 증산을 뭐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 사우디에서는 석유 증산은 없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완전 뒤통수 쳤죠.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물 먹고 왔다. 바이든이 지금 계속 물 먹고 있다. 바이든 이 사람은 진짜 왜 이렇게 미국인데 미국인을 파워를 못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협상도 제대로 못하고 어영부영하고, 그러니까 막 다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미국에 등을 돌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걱정입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똥볼을 차면 미국 경기가 또 안 좋아질까봐 그게 걱정이라서, 증상 계획이 또 없다고 하니까 원유는 또 살짝 오르는 모습입니다. 원래 좀 이렇게 내려가서 증산까지 하면 이제 안정화가 되나 했더니 증산 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원유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들이 오니까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잇따라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가 100년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10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우리도 투자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뉴질랜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3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율 7.3%로 중앙은행 예상치를 초과했고요. 그다음에 뭐 금리 있잖아요. 금리를 중앙은행에서,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이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 상승 추인데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그만큼 금리는 따라가지 못했다. 지금 빨간색이 금리거든요. 금리 오히려 인하했다가 지금 서서히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간격을 메우려고 하면은 금리를 또 빨리 올려야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뭐 15일에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지난달에 6월달에. 그래서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이번 달 7월 26일에서 27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추가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린 적이 요 근래 다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최초로 금리를 한 번에 0.5% 올렸었죠. 그리고 캐나다도 같은 날 1%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헝가리 중앙은행도 무려 기준금리를 2%나 올렸다. 12일에. 그래서 헝가리는 불과 2개월 사이에 금리를 3.85% 올렸다고 합니다. 3.85%나야.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계에 따르면 세계 55개국 중앙은행이
2분기 동안 금리를 모두 60위에 걸쳐 최소한 0.5% 이상 인상을 했다. 0.5포인트 이상 인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들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린 횟수가 17회에 달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100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00년 사이에 처음 있는 얘기였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편 아직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은 유럽 중앙은행 유로화죠. ECB는 오는 21일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정책 금리를 0.25% 인상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디플레이션도 있고 한데, 지금 일본은 아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엔화가 지금 25년 내 최악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B랑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중앙은행은 연준을 추종해서 지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출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특히나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여기서 0.75% 올리면은 또 우리 한국은 또 금리 역전 아시죠?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외국으로 또 자본이 더 많이 빠지겠죠? 그게 걱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710억 달러가 순 유출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대만, 인도, 한국 순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유출이 됐다. 이거 여기 보시면 대만, 타이완, 인디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대만은 350억 달러, 인도는 290억, 그 다음에 한국은 160억 달러 이렇게 나갔다. 순 유출이 됐다. 한국 시장이 주식이 그렇게 빠진 거겠죠. 그리고 또 위기가 뭐냐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대중무역 수지가 5월부터 최초로 28년 만에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또 3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이게 뭐 중국의 봉쇄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고 있지만 좀 심각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안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에 이런 반도체나 이런 제품, 부품들을 수출을 하잖아요. 그 부품들을 수출해서 중국에서 자기들이 완성체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출하는 지금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중국 기술, 뭐 반도체 기술이나 아니면 첨단 기술들이 중국이 올라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우리나라는 진짜 그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너무 믿지 말고 해외 주식 ETF도 좀 사놓자. 중국이든 미국이든, 특히 미국이죠. 미국 위주로 미국 주식 ETF를 좀 사놔라.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만 너무 믿지 마세요. 한국만 믿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의 경고등이 켜졌다. 2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대중무역 추이가 지금 뭐 3개월째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뭐 분기점에 온 게 아닌가, 우리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거고, 그다음에 CATL은 지금 6조 원 규모의 멕시코 공장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인근 지역이 후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CATL은 테슬라랑 포드의 배터리를 잠재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다. 거기가 어디냐? 텍사스 접경 지역 곳을 후보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의 최종 형태로 생산,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어느 정도 완료해놓고 미국에서 그냥 다 조립을 해서 생산하면은 미국 제품이 되거든요. 그럼 관세가 좀 낮고 이런 제재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포드의 공급을 위해서 멕시코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이번 제조 공장 설립을 그 후보지가 어디냐면 멕시코의 코아우일라주랑 치와와주가 꼽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텍사스주 접경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난 10월에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주로 본사를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ATL은 수년 전부터 미국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고려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년 트럼프 때도 지금
미국, 멕시코, 캐나다, USMCA 그러니까 그런 협정에 의해서 그런 걸 지으려고 멕시코 공장을 알아봤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이렇게 산업망의 주요 부분이었던 멕시코가 그 역할을 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이렇게 부지를 마련하고 지으려고 하고 있고, CATL은 이미 미국 켄터키주 글래스고의 한 공장과 인근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왜냐하면은 CATL은 멕시코에서 기본 단위 배터리 셀을 기본적인 걸 제조한 다음에 다음에서는 미국 켄터키로 운송해서 전기차에 장착되는 최종 형태의 배터리 백을 조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세나 아니면은 그렇게 생산하면 미국 제품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제재 같은 거를 완화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TL은 뭐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5월까지 시장 점유율이 33.9%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4.4%, 그다음에 비아디가 12.1%로 1위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탄소 절감의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CATL은 지금도 호황을 누리면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CATL 기사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이랑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CATL이 이렇게 멕시코에다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었잖아요.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으면은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이 되냐면은 한 5,000명 정도, 10,000명 정도구나. 최대 10,000명 정도 근로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하고, 연간 최대 80기가와트시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 협력해서 이런 공장을 하고 있고, CATL은 BMW와 포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장을 개방하기 위해 협상 중이었으며, 그다음에 사우스 캐롤라이나랑 켄터키주를 포함한 잠재적인 위치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조립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이 문제에 익숙한 사람을 인용해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ATL은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도 공장을 짓고, 이제는 미국, 멕시코 이렇게 공장을 지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CATL이 국내 기업, 그러니까 중국 내 기업을 넘어서 다국적 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파크 가잖아요. 니오의 공장인 네오파크랑 허페이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한 최신 개방 도로가 목록에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페이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한 개방 도로를 이렇게 최신 목록에 포함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의 ET5 세단의 첫 툴링 시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자율주행 이런 시험을 하려고, 테스트를 하려고 이런 도로를 개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오파크 가까이 있는 그런 도로 있잖아요. 허페이가 그 네오파크가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지방정부가 게시한 위챗 기사에 따르면 총 거리가 약 232km인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테스트를 위한 두 번째 개방 도로를 발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가오에 지구, 비누 지구, 하이테크 지구, 허페이 경제개발 구역을 포함하며 도시도로, 도시고속도로 및 이렇게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데에서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더 많은 지역이 여기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테스트를 해서 이제 자료를 모아서 개발을 하겠죠.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할 목적이다. 이렇게 도로 있잖아요. 이런 색으로 표기한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서 자율주행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의 개발이 급증했으며,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분야 중 하나가 되었으며, 허페이시가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9월에도 허페이시 정부는 바이두, 폭스바겐, 디디 출신이죠. 그리고 JAC를 포함한 12개 회사가 면허를 취득한 가운데 도시 최초의 자율주행 테스트 면허를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그래서 자율주행 시험을 위해서 1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자율주행 시험 구역과 400km 이상의 개방도로를 개방할 것이라고 이렇게 문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 허페이시에 있는 니오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니오가 생산해낼 자동차들의 공장이 있는 니오파크가 이렇게 열리고 있다.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허페이의 목표는 네오파크가 완공되면 연간 5천억 위안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서 5만 명 이상의 인재를 모아서 스마트 전기차 산업 체인을 위한 세계 최고 모임 장소 중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중국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작고 투자금이 약해서 지금입니다. 그리고 니오는 지금 글로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게 은밀한 소유자의 요구와 시급한 강조가
이게 뭐냐면 개별 소유자의 그런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니오가 지금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화를 하나 소개해 줬거든요. 어디 일하냐면 우즈베키스탄 타슈트에서 아킬로프라는 사람이 니오 차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오 차를 샀는데 이게 니오 차를 샀어도 AS를 잘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오는 지금 아킬로프 씨가 말하는 것처럼 평생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품질이 좋으면 평생 보증을 해줬겠냐. 그래서 사게 됐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즈베키스탄에는 지금 니오의 AS나 이런 딜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전기차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이런 언어도 중국어나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영어나 중국어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은 내가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이 아킬로프 씨가 말하는 거는 번역기를 돌려야 되고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것도 패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20명 이상의 니오 소유자가 있으면서 니오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 기술 지원 현지에서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니오 자동차를 구입할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했다. 물론 니오 현지에서는 제공 이런 기술 지원이 안 될 걸 알고서 했지만 결국은 니오가 여러 세계로 수출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AS 해주는 그런 센터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출하는 곳이 중국이랑 노르웨이의 이해 지역에서만 거의 이렇게 노르웨이만 되고 있고, 지금 업데이트 이런 게 노르웨이나 중국에서만 거의 인프라가 많이 확보가 돼서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잘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전기차에서 중요한데 그게 또 중국이나 노르웨이 아니면 잘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 사항이 있겠죠. 우즈베키스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편 사항이 있겠는데 이런 거를 다 충족을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와 비아디를 포함한 주요 전기 자동차 회사는 여전히 지금 중국 고객, 중국 니즈,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도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이 폭발적인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을 해내도 중국에서 팔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팔고 남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수출에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AS 센터나 전 세계적으로 퍼지려고 하면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왜냐? 중국에서도 지금 다 퍼지지가 않고 중국 수요도 지금 충족을 못 시키는 실정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고로보다 우리는 더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중국 시장도 지금 그렇게 니오가 다 채우지 못했다. 니오 하우스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 과충전 스테이션 이런 거를 중국에서 지금 건설 계속하고 있고, 일단은 진짜 이거는 확장을 계속하는 입장이다. 확장을 해도 부족한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전기차 산업은 진짜 청소년기예요. 얼마나 클지 몰라요. 어린이 유아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클지 몰라요. 다른 산업들은 이미 다 커서 성장성이 느려진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 아직이 청소년이나 소년 상태다. 그래서 더 많이 오를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니오에서도 좀 알고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퍼져 나가려면 결국은 이런 AS 센터나 딜러샵이나 이런 게 가장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왜 외제차를 잘 못 사냐면 AS나 이런 시스템 때문에 결국은 국내 차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AS가 결국 수출하려면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 봐드리면서 차이나 전기차 뉴스들 몇 개 가져와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줄이려고 해서 많이 쳐낸 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짧게 올리거나 그렇게 할 테고, 여러분들 일단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ETF들이죠. 거기서 지금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아직 몰라요. 그냥 더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앞으로 갈 산업이라는 거는 지금 확실하잖아요. 전기차나 반도체는 진짜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핵심 산업 부분이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니까 가격이 쌀 때 그리고 조정 줄 때 이렇게 쌀 때 많이 모아 가자.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SOXX 그다음에 SOXL 이런 기업들 잘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잘 분할로 담으셔서 수익 보셨으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버나들고 여러분 내일 또 좋은 뉴스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